꽁꽁 얼어붙은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노무현 정부 때 탄핵의 시기 비교를 하면요, 이 어려운 시국들이 해소가 될까? 지금은 탄핵 정국입니다. 너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1일 거래량이 달랑 21건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 지금 거래량들을 지금까지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래량을 n분의 1로 나눠서 15로 나눠 가지고 해보니까는 달랑 21건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대출 금리 7에서 8%를 치솟았던 레고 사태 이후에 최저라고 하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답니다.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제 12월 14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빨간색을 먼저 보면요, 거래량이 진짜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탄핵 국면의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2024년 12월 14일 기준으로 11월 거래량은 2024년 12월 30일 날 완전히 이제 집계가 끝나죠. 근데 2,700건인데 12월 거래량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1일부터 14일 동안, 그 보름 동안에 263건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 전에 11월 거래량을 볼게요.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거래량이 348건입니다. 348건. 자, 그리고 263건보다 똑같은 기간에서 훨씬 더 양이 12월 달에 작죠. 자, 그리고 10월 달도 거래량이 줄어든 시기였는데 10월 달 거래량이 359건이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359건. 359건에서 348건, 같은 기간 동안에 263건.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10월 달 359건의 결과물은 얼마냐? 10월 달은 3,600건이었어요. 서울은. 그리고 11월 달은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2,700건인데 지금 같은 시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죠. 11건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도 집계가 되면은 3,000 초반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았죠. 그리고 12월 달은 지금 348건에서 거의 100건, 80건 가까이 줄었죠. 11월 대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3,000건, 3,000 초반 아니면은 2,000 후반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탄핵 국면이라서 2,000대 후반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탄핵 국면이 왔기 때문에 심리들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거래를 줄였고 그걸로,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거래량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은요, 꽁꽁 얼어붙은 이제 상황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의 심리들이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위축이 되면요, 우리가 자산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자의 순서는요, 언제 바뀐 줄 아십니까? 이런 시기에 바뀝니다. 자산가들은 언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이런 시기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서울 아파트 단일 거래량이 21건 맞습니다. 정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 얼어붙었지만요,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후의 미래의 방향성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 준비하는 시기들이 이 어려운 시국이라는 생각들도 한번 가져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국들이 진짜 해소가 될까? 네,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값도 계엄에 벌벌 떨었는데 이젠 탄핵 정국, 과거에 어땠는지 보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여기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랑 노무현 정부 때를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탄핵의 시기에 아파트 값들이 추이들이, 여기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2016년도 12월 달에, 여기 12월 달에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을 했습니다. 의회 통과를 했죠. 예, 이때 급락을 합니다. 가격들이. 그리고 2017년도 3월 10일 날 인용을 했죠. 헌재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는 이제 집값들이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3월 달 2024년도 3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3월 12일이죠. 예, 3월 12일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했고, 예, 가결이 됐고, 그리고 2004년 5월 달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부터 5월까지 가격들이 빠졌는데 5월 이후 거는 얘가 이제 얘기를 해주진 않았네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조금 이렇게 12월 달에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상승을 유지하면서 요게 더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는 차이가 좀 있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책으로 심리를 살리는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억제를 하려고 정책으로 심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기조와 이제 카드 대란들이 좀 겹쳐 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격들이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한 분은 박근혜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가격들이 떨어졌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았을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도 어려운 시국이라서 가격들이 조금씩 빠지고 했는데 5월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냐를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도에 떨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또 가격들이 움직이는 양상들이 또 일어났었죠. 그래서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어떤 자산의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지만요. 이것들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을 때 다른 자산의 가치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탄핵 시국에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논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탄핵 시국이라고 직장에 안 갑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탄핵 시국이라서 굉장히 이 부동산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가 또 엄중하고 중대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제가 한 2주 동안 얘기해 본 결과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제 과거 영상을 보시면은 제 방향과 기조들은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존을 위한 자산들을 어떻게 이용도 해야 되는지도 찾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탄핵 국면 이후의 자산 가치들은 크게 올라갔다. 실제로 보면은 8년 전에 탄핵 때 부동산은 어땠나? 예.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헌재의 결정 이후에 회복이 되는 가닥들이 박근혜 정부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올랐나? 탄핵 이후에 7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동안 오른 아파트의 절반 수준까지 올랐다. 그러니까는 4년 동안 오른 거에 반 이상이 7개월 동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거래의 추이들이 조금 남다르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어땠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역대 정권의 탄핵 국면 때 코스피는 어땠나? 탄핵 국면은 제가 아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2004년도에 생겼을 때 5%가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탄핵 국면 때는 3.8%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하락을 하고 그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 양상들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뽑은 게 뭐냐면요. 요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의 탄핵 국면 때에 금융자산이 어떻게 움직였냐. 그것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떨어졌고 이것이 해소됐을 때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노무현 때 이 동그라미가 탄핵 국면입니다. 떨어졌고 그것들이 해소됐을 때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되게 비슷하게 갔죠.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을 때 자산의 방향은 어떻게 갈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은요, 머물러 있는 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자산이 그냥 미래를 우리가 전망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관역이 있는데 멀리서 그거를 맞추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먼 미래를 계속 예측해가지고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행위거든요. 부동산은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은요, 움직이는 관역이거든요. 멀리에 있는 움직이는 관역들을 우리가 못 맞춥니다. 우연히 맞출 수는 있지만요, 이 움직이는 관역들이 가까이 올 때 그 멀리 있는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추기 어렵잖아요. 관역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그 움직임에서 대응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내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모레의 전망, 이제 한 달 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요, 결코 이 전망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을 가지고 기다리는 대응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추려고 하면요, 헛발질하기 십상입니다. 헛발질하기. 맞추려면 우리가 이미 부자가 됐죠. 돈도 많이 벌고 자산도 많이 벌었겠죠. 실례로 제가 이제 대학교를 그래도 이 도시공학 쪽 이제 부동산 관련된 학과를 나왔습니다. 예, 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기 경기도시공사,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고위 간부로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 광교를 만들 때 그 당시에 광교계획처장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석에서 좀 만나가지고 광교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광교를 총괄하면서 광교가 위치가 너무 애매하고 도로도 막 대각선으로 가 있고 해서 이 지역이 뭐 가격들이나 집값이 얼마나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왜 안 샀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맞출 수 있었다면은 이 집을 샀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아무리 이거를 계획한 사람도 정보가 있었고 거기에서 계획의 설계자였지만은 이 집이 오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광교가 수원의 강남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가 그 수원의 광교 안에 자이언앤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할 때 거기에 30평 국평을 한 분양을 받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평이 한 3억 8천에서 4억 정도에서 분양을 했거든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가 어딘 줄 아시죠? 그 경기도청 신청사, 옛날에 제 직장입니다. 제가 경기도청에 다녔으니까. 거기에 신청사의 바로 앞에 있는 그냥 일반 아파트의 대장급입니다. 물론 광교의 대장은 중흥 SK 클래스지만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자체로만 볼 때는 복합화된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순수 아파트로 보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가 대장입니다. 얘가 분양가가 3억 8천에서 4억 정도의 30평 국평이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14억에서 16억 5천 사이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제 아시는 지인이 공직 생활 하시는 분인데 여기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때 한 4억 정도에. 그런데 분양을 받고 좀 지나니까 얘가 어느 순간에 9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올랐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거품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로 살고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5억에서 7억 정도 더 올랐죠. 판 매수 가격에서. 그래서 힘겹게 거기에서 전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미래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걸 안 했겠죠.
그냥 집을 안 팔고 집값이 15억, 16억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매도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멀리서 움직이는 이 관역들을 우리가 활을 쏘아서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게 미래거든요. 우리가 그걸 맞춘다고 해서 우연히 맞췄다. 뭐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잖아요. 그런 격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맞추는 영역으로 부동산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2017년도, 18년도에 했던 분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을 팔겠다라고 저한테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집을 팔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왜 팔려고 했냐면요.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팔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렸냐면요. 절대 팔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팔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였냐면요. 경남 아파트였습니다. 아, 경남 아파트? 여기가 무슨 아파트지? 반포의 경남 아파트였습니다. 반포의 경남 아파트? 여기가 무슨 아파트지? 엄밀히 말하면은 경남 아파트 신반포 3차 경남상가 우정 에르쉘 1, 2차가 결합해서 재건축을 해서 원베일리가 됐습니다. 이 원베일리를 추가 분담금이 무서워서 팔려고 했어요. 원베일리가 30평 기준으로 19억에 분양을 했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60억을 합니다. 30평 기준으로. 근데 그거를 팔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지금 추가 분담금이 비싸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입지적으로 역할을 잘하는 지역이면요. 이거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 입지의 가치와 인플레이션을 결합해서 이것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들이면요. 수익이 안 나는 구조들이 재건축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익이 납니다. 단 조건은 저 지방에 있는 재건축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땅값이 싸고 수요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설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방의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는 재건축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도 입지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그 입지 가치가 아까 아름다운 별빛잎 같은 경우는 뭐 11억짜리 20평대가 11억짜리면은 이게 남는 게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의 가치로 따지면은 남는 게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이제 30억 가까이 가는 걸 보십시오. 나중에 그런 걸 보면 이게 12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도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그린 3위 그린 2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린 이유가 아까 첫 번째 자산이 머물러 있는 관역이 아니라 움직이는 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맞추려고 계속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헛발질하기 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의 선배님께서 광교를 설계를 하셨는데 그때 왜 안 샀을까? 우리가 그거를 맞출 수 있었으면요 샀겠죠. 모릅니다. 그리고 자이언앤 힐스테이트를 4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9억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팔았는데 지금 15억, 16억 하고 있습니다. 못 맞추기 때문에 판 겁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웠지만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지 가치를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래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는요 맞추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또 맞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로또를 맞추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멀리서 관역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지 이것들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멀리 있는 관역, 먼 미래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위치를 파악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융통성 없이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요. 이런 시점들을 도래했을 때 대응해 나가는 영역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쌀 때 자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싸고 관심이 없는 시기죠. 쌀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인플레이션을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갑니다. 단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불공평한 인플레이션을 단순하게 그냥 아무거나 자산을 가져가서 사면 되겠지. 안 됩니다. 다 불공평하게 인플레이션이 움직이고 주식도 미국 주식이 좋지라고 저도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주식에도 인플레이션에 반응하지 않고 우하향하는 주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대응하는 영역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제는 사야 됩니다. 쌀 때 사야 됩니다. 어떤 시기냐면요. 지금이 비싸다고 하지만요. 시기적으로 10년 전으로 비교하면 비싸지만요. 시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내려간 것들을 고려하면요. 지금은 싼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의 영역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싸고 그 알지 못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영역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